지금 캄보디아에 한국에 관한 섬뜩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에 독을 풀었다. 아무것도 못하던 태국이 갑자기 캄보디아를 불태우기 시작하자 캄보디아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믿은 건 단 하나,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수년간 자신들을 지켜준 중국산 무기, 중국산 방공막.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 그 무기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고 국경지대는 그대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미국 군사 전문가의 한마디. 태국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보다 더 비겁한 싸움이에요. 한쪽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로켓을 쏩니다. 다른 한쪽은 자국민이 납치당하고 고통받는 걸 수십 년간 참아왔죠. 12월 7일 휴전이 깨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기습 공격으로 전면전 양상이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그레크 산맥 일대에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무기가 미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아닌 다른 국가에서 왔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왔느냐는 거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미 국방부와 주요 언론사의 보고서를 제공하는 군사 분석가로 일해왔죠. 물론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양상도 주의 깊게 살펴봐왔습니다.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지만 태국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더 깊이 분석하면서 이 점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태국의 평균 월소득은 $45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높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해요. 방콕에서 작은 집이라도 구하려면 월세가 $300를 훌쩍 넘어갑니다. $450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절망적인 수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무기 구입에 격렬히 반대해왔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뒷전이고 전투기나 미사일 사는데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당장 먹을 것도 걱정인데 누군가와 싸우기 위한 무기에 돈을 쓴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2024년 태국 정부가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때 방콕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전투기 살 돈으로 병원 하나 더 지어라. 미사일보다 학교가 먼저다. 국민 생활부터 챙겨라. 이런 구호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바로 태국 국민들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군비 확장을 반대하던 태국 국민들이 갑자기 한 나라의 무기를 더 사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반전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올해 7월 교전 때만 해도 태국은 참았어요. 민간인 14명의 피해에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2월 태국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 답은 2025년 10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야 해요. 왜 이 국경이 그토록 더러운 곳이 됐는지 말입니다. 캄보디아. 2020년대 들어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온라인 사기 산업의 중심지가 됐어요. UN 추산으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인원이 10만에서 15만 명입니다. 연간 수익 추정치는 125억에서 190억 달러. 캄보디아 GDP의 절반이에요. 시아누크빌, 프놈펜, 포이펫, 카지노와 리조트로 위장한 건물들 안에선 납치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2024년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이 범죄 네트워크와 체계적으로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25년 6월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선 캄보디아 13개 지역에서 최소 50세계 활성 범죄 단지를 확인했어요. 총리 훈 마넷의 여름 별장 근처에
악명 높은 범죄 단지가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제국의 핵심 방어선,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국경지대입니다. 영토 분쟁을 명분으로 캄보디아 정규군이 주둔하고 중국이 제공한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 곳이죠. 100년 된 영토 분쟁이에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2008년에서 2011년 포격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이 국경의 진짜 기능은 달랐어요. 범죄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뒤에 있었으니까요. 2025년 5월 26일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태국 우볼라 차타니주 국경에서 첫 교전이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했어요. 양측은 48시간 내에 적대 행위를 중단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월 긴장이 고조됐어요.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과 드라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태국 연료 수입도 중단했죠. 그리고 7월 24일이 왔습니다. 오전 8시 20분 태국 동부 수린주에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이 떨어졌어요. 피해 지역은 주유소, 편의점, 병원이었습니다. 태국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14명이었습니다. 이건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국 여론이 폭발했어요. 전면전을 해야 한다. 저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휴전에 합의했어요. 7월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죠. 태국은 금방 물러섰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중국 때문이었어요. 캄보디아에 배치된 중국산 방공 시스템 KS-1C 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50km라서 태국 공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경제 때문이었죠. 태국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에요. 베이징에 조용히 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셋째, 명분이 부족했어요. 국제사회는 양측 모두 자제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침략자로 몰릴 수 있었죠. 태국 국민은 분노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요. 2025년 10월 갑자기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한 나라에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뉴스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 청년이 납치당했고 결국 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여론이 폭발했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10월 14일 대통령실 발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단.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포함됐습니다. 10월 15일 현지 도착. 신고부터 현지 도착까지 48시간이었어요. 10월 18일 한국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이던 한국인 64명 송환. 경찰 190명이 호송조로 탑승했어요. 10월 27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만해 총리 간의 코리아 전담반 11월 가동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11월 코리아 전담반 가동 시작. 12월 9일 시아누크빌 스캠 단지 급습. 한국 경찰 4명, 캄보디아 경찰 9명, 현지 특공대 100여 명 투입. 감금 피해자 구출.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했어요. 12월 18일 몬돌끼리 지역 급습. 피해자 1명 구출. 26명 검거. 12월 한 달간 총 92명 검거. 저는 이 속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5년간 아무도 못한 일을 한국이 2달 만에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행동은 총리 교체라는 대혼란을 겪던 태국 사회에 핵폭탄급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반응이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태국 SNS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경찰의 시아누크빌 급습 뉴스 영상이 수십만 번 재생됐어요. 댓글들을 보면 태국인들의 분노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위해 48시간 만에 경찰 정예요원을 보냈다. 우리 전임 총리는 적장과 밀담만 나누고 있었는데 아누틴 총리여,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모습이다.
태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판팁에서는 한국처럼 하라라는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어요. 매일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태국인들의 분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구조된 태국인은 고작 340명이었거든요. 여전히 800명이 넘는 태국 청년들이 지옥 같은 단지에 갇혀 실종 상태였습니다. 태국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외교적 항의만 수십 번 보냈어요. 결과는 전무했습니다. 더 화나는 건 정부의 소극적 태도였어요. 태국 외교부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겠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국민들은 지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10월 14일 한국 대통령실 발표를 본 태국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부 합동대응단 파견? 48시간 내에? 10월 15일 한국 대응팀이 프놈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국 온라인에서는 이게 진짜 정부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장면은 태국 모든 뉴스 채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64명의 한국인이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본 태국인들은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저런 정부를 가지고 싶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10월 27일에 왔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코리아 전담반 설치가 합의된 거였어요. 태국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전담반 설치? 이게 가능한 일인가? 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그런 성과를 하나도 못 냈거든요.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자체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곧이어 코리아 전담반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스캠 단지를 수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태국인들은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가? 사실 이 시점에서 태국인들은 이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국의 굴욕 그 자체였던 패통탄과 훈 센의 녹취록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6월에 폭로된 이 녹취록은 태국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당시 패통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 센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 패통탄 총리가 완전히 저자세였어요. 훈센 삼촌, 이 조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태국 사람들이 나더러 캄보디아 총리나 하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삼촌이 필요하신 게 있다면 무엇이든 제가 다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겠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당시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으나 총리가 국가 이익보다 가문의 사적 인연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패통탄이 태국군 사령관을 비하하며 훈 센의 비위를 맞춘 부분이었습니다. 태국군 사령관이 국익에 도움도 안 되는 말을 내뱉는 건 그저 본인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는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태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매국노를 쫓아내라. 패통탄은 물러가라. 결국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패통탄을 해임했습니다.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고도의 정직성과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죠. 9월에 취임한 아누틴 차니락군 신임 총리는 실용주의자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12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압박은 거셌어요. 말뿐인 실용이 아니라 한국처럼 결과로 증명하라. 특히 10월 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자 태국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태국 국회에서는 야당이 매일 아누틴 정부를 공격했어요. 우린 왜 군사력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가? 한국은 경찰만으로 범죄 소굴을 박살냈는데 태국군은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이 납치당해 죽어가는데 외교부 성명서만 발표할 건가? 아누틴 총리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는 결단했습니다. 7월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이기는 방식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11월 태국 국방부에 특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캄보디아를 압박했는지 철저히 분석하라. 우리도 그런 방식을 써야 한다. 태국군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세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48시간 내 대응팀 파견,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 합의 도출, 그리고 직접적인 현장 급습까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2월 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12월 7일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휴전합의 파기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캄보디아 태국 국경전 지역으로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이때 중국이 움직였어요. 12월 초 베이징에서 태국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확전을 자제하라.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중국과 한 가족이다. 하지만 태국의 반응은 7월과 달랐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있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350번 고지,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해발 400m, 캄보디아가 수년간 요새화한 곳입니다. 중국이 이곳에 깔아놓은 것들을 보십시오. HQ-9B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200km 이상이에요. 태국 공군 F-16이 국경에 접근하기도 전에 격추당할 수 있습니다. KS-1C 중거리 대공 미사일, 사거리 50km, 적어도 침투도 차단해요. FY-6A 단거리 방공 시스템, 근접 방어망, 설령 뚫고 들어와도 마지막 관문이 기다립니다. 여기에 중국제 정찰 드론, 24시간 감시, 태국군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캄보디아 지휘부에 전달됩니다.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까지 중국은 350번 고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놨어요. 태국 공군 작전 참모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F-16으로 정면 돌파? HQ-9B의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격추 위험. 설령 미사일을 회피해도 KS-1C가 기다려요. 적어도 침투? FY-6A가 적어도를 커버합니다. 게다가 350번 고지의 지형 특성상 정글과 산악이 레이더, 음영 지역을 만들어 오히려 침투하는 쪽이 불리해요. 순항미사일, 태국이 보유한 순항미사일로는 정밀도가 부족합니다. 사원 인근이라 민간 피해가 나면 국제 여론이 뒤집어져요. 미국 무기, 제이담의 사거리는 28km. 투하하려면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무기, 리자드 III 유도폭탄, 사거리 약 10km.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7월에 태국이 참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어차피 방법이 없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직접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기만 깔아놔도 태국을 묶어둘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걸 그림자 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선택지를 제거하는 전략이에요. 2025년 7월까지 이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12월 태국 군부는 달라진 눈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가? 12월 8일 태국 국방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350번 고지 무력화 방안이었어요. 공군 작전 참모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대규모 공습 작전부터 시작했어요. F-16전 전력 투입,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손실률 감당 불가였어요. HQ-9B가 버티고 있는 한 10대 중 3대에서 4대는 잃습니다. 태국 공군 F-16 보유 대수는 약 50대. 한 번의 작전으로 전력의 10%를 잃을 수 있었죠. 특수부대 침투 작전도 검토했습니다. 지상으로 접근해서 방공 시스템을 직접 타격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정글과 산악 지형에 중국제 드론의 24시간 감시까지 침투 전에 발각될 게 뻔했어요. 장거리 미사일 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공망 밖에서 공격하는 방안이었지만 정밀도가 부족했어요. 태국이 보유한 미사일로는 방공 시스템만 골라서 타격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원이나 민간 시설을 맞추면 국제 여론이 뒤집힐 상황이었죠.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한 공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방공망 밖에서 투하하고 스스로 날아가서 원하는 곳만 정확히 때리는 무기. 그런 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7월에 시험해봤어요. 대령이 꺼낸 파일. K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2022년 태국은 이 무기를 20발 도입했어요. 원래는 T-50TH 훈련기에 탑재할 용도였습니다. 실전에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7월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태국 공군은 만약을 대비해 F-16에서 KGB 투하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도 8,000m에서 투하, 100km를 활공, 목표물 명중, 오차 3m 이내였어요. 이걸로 됩니다.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GB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조종사의 절대적 생존성입니다. KGB의 사거리는 100km입니다. 수치상으론 적의 HQ-9B보다 짧아 보이지만 우리 조종사들이 지형에 바짝 붙어 저고도로 침투하면 레이더, 지평선의 원리에 따라 적은 우리를 50km 앞까지 절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조종사는 적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투하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령 같은 피탐 특성입니다. 이놈은 엔진이 없습니다. 열 신호가 아예 안 잡힌다는 뜻이죠. 적의 적외선 추적 미사일은 쏠 목표 자체가 없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극히 작습니다. 캄보디아의 KS-1C 레이더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을 땐 이미 폭탄이 목표물, 머리 위에 도달한 뒤일 겁니다. 셋째, PDU를 이용한 독보적 범용성과 정밀 기동입니다. KGB는 복잡한 개조가 필요 없습니다. 조종석에 PDU 단말기 하나만 달면 F-16이든 그리펜이든 즉시 스나이퍼가 됩니다. 마지막 넷째, 세계 유일의 180도 유턴 기능입니다. 이것이 캄보디아군을 가장 완벽하게 속일 비책입니다. 우리 전투기는 적진을 향해 날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지로 도망가면서 뒤로 폭탄을 던지면 KGB는 공중에서 스스로 유턴해 적의 등 뒤를 덮칩니다. 적은 도망가는 우리 전투기를 보며 안심하겠지만 그 순간 뒤쪽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발사가 가능한 KGB 재고가 몇 발이나 남았나? 이에 대한 대령의 답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10여 발 남짓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우리는 이 무기를 보물처럼 아껴왔습니다. 회의록은 이어지는 장관의 우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의 거미줄 같은 방공망을 뚫기에 10여 발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대령은 한국 무기를 다루는 군인 특유의 냉철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장관님, KGB는 우리가 흔히 쓰는 제2단보다 고가의 정밀 무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입한 자산이죠. 우리는 이걸 물량으로 쏟아부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건 돈을 버리는 짓입니다. 대령은 350번 고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적의 방공망에서 가장 비싼 눈과 뇌, 즉 레이더 기지와 지휘, 통제 차량만 도려내면 350번 고지의 기지 자체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딱 4발이면 충분합니다. 딱 4발 안에 상황 종료하겠습니다. 장관이 반문합니다. 단 4발로 그 거대한 방공망을 끝내겠다고? 대령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KGB의 오차 범위는 3m 이내입니다. 100km 밖에서 던져도 적의 지휘소 창문 안으로 정확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KGB는 오직 적의 급소를 끊는 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2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회의록의 마지막 장엔 국방장관의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잃지 마라. 12월 9일 새벽 3시 작전 코드명 핀셋. 회의록에 적힌 이 짧은 승인 문구와 함께 태국의 운명을 쥔 4발의 한국산 무기 KGB가 경납고의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코랏 공군 기지에서 F-16 4기가 이륙했습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각 기체마다 KGGB 한 발씩 총 4발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태국군이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딱 4발만 사용한 거였습니다. 물량이 아닌 정밀도로 승부를 건 작전이었죠. 4시 2분. 편대는 고도 8,000m까지 상승했어요. 속도는 마하 0.85를 유지했습니다. 국경선을 향해 비행했죠. 항공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가면 연료 소모가 크고 너무 늦으면 기습 효과가 사라져요. 태국 조종사들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4시 31분. 투하 지점 도달. 국경선에서 18km 떨어진 태국 영공이었어요. 이 지점이 중요했습니다. 국제법상 태국 영공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350번 고지를 타격할 수 있는 마지막 위치였거든요. 편대장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투하 준비. 타깃 락온 완료. 투하. KGGB 4발이 동시에 분리됐습니다. F-16들은 즉시 기술을 돌렸어요. 국경을 넘지 않고 복귀 항로로 들어섰습니다. 폭탄만 홀로 날아갔어요. 엔진 없이 활공하면서 100km를 날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KGGB의 핵심이었어요. 투하 후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4시 38분. 350번 고지 상공 접근.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지만 너무 작은 신호라 새나 드론으로 판단했어요. 열 신호도 없고 엔진음도 없었거든요. KGGB는 프로그래밍된 대로 능선을 돌았습니다. 정면이 아닌 뒤쪽에서 진입했죠. 사원을 완전히 피해서 말입니다. 4시 41분. 4개의 섬광이 능선 뒤편에서 동시에 터졌어요. 첫 번째 KGGB는 HQ-9B 장거리 레이더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200km 범위를 감시하던 방공망의 주된 눈이 사라진 거였어요. 두 번째 KGGB는 KS-1C 중거리 통제소를 직격했습니다. 50km 반경의 중층 방어망이 뇌사 상태가 됐죠. 세 번째 KGGB는 주통신 중계소를 무너뜨렸어요. 지휘부와 현장 부대 간 모든 연결이 차단됐습니다. 네 번째 KGGB는 FY-6A 통합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근접 방어망의 조율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정확히 태국군 대령이 회의에서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방공망의 눈과 뇌만 도려낸 거였어요. CEP 3m 이내 정밀도로 말이죠. 350번 고지의 거대한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장비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잔해로 변한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부차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먼지 하나 묻지 않았어요. 인근 민가들도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갑자기 모든 레이더가 꺼진 거였거든요. 통신도 끊겼고 상황실 스크린들이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레이더가 왜 안 돼? 350번 고지가 응답하지 않아.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어. 현장 지휘관들은 20분간 상황 파악조차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공격이 온 건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20분이면 판세를 뒤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태국 공군에겐 충분했습니다. 5시 1분. 태국 공군 2차 편대가 이륙했어요. 이번엔 F-16 6기가 당당하게 350번 고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방공망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한 거였죠. 중국이 설치한 방공 시스템의 위력은 확실히 강력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KGGB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확히 급소만 노린 4발의 타격으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핀셋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대한 망치가 아니라 정밀한 수술도로 적의 심장부를 도려낸 거였죠. F-16들은 이제 안전하게 350번 고지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한 건 태국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T-50TH 훈련용 기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태국 공군은 F-16을 50대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제 그리펜도 보유 중이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산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합니까? T-50TH 2015년부터 태국이 도입한 고등 훈련기입니다. 14기. 원래 용도는 조종사 양성이었어요. 전투기가 아니라 훈련기죠. 이걸 실전에? 하지만 12월 9일 이후의 전투 보고서를 보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공격 편대 출격. F-16 6기, T-50TH 4기. T-50TH의 임무는 완전히 달랐어요. 350번 고지 침투와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는 명확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350번 고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수백 년 된 울창한 정글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가파른 능선들이 톱날처럼 솟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좁디 좁은 계곡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F-16 같은 대형 전투기가 기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F-16의 최소 선회 반경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도 300m에서 시속 500km로 비행할 때 최소 1.2km예요. 350번 고지의 계곡 폭이 평균 800m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선회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게다가 F-16은 속도를 너무 줄이면 실속 위험이 커집니다. 최소 비행 속도가 시속 300km는 되어야 해요. 하지만 좁은 계곡에서 이 속도로 날아간다는 건 바위에 부딪히라는 것과 같아요. 반면 T-50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크기부터가 F-16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무게도 훨씬 가벼워서 민첩성이 뛰어났습니다. 최소 선회 반경은 600m밖에 안 돼요. 350번 고지의 좁은 계곡에서도 충분히 기동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T-50의 저속 기동 성능은 정말 탁월해요.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낮춰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정글 사이로 숨어있는 목표물을 천천히 찾아가면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둘째, 정밀성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350번 고지에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캄보디아군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군사시설들을 일부러 사원 근처에 배치한 거예요. 지휘소는 사원에서 불과 200m, 탄약고는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공격하면 사원도 함께 맞는다는 인간 방패 전략이었어요. 국제 여론을 의식한 태국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었죠. 실제로 2011년 태국 캄보디아 포격전 당시에도 사원 일부가 피해를 입어 국제적 비난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T-50 조종사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T-50TH로 수년간 수천 시간을 비행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그 기체를 자신의 몸처럼 다룰 수 있는 숙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50의 조종 감각을 완벽하게 체화한 조종사들이었거든요. 스틱을 살짝만 당겨도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스로틀을 조금만 밀어도 엔진이 어떤 출력을 낼지 모든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숙련도가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정밀한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사원의 첨탑을 스치듯 지나가면서도 200m 떨어진 지휘소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 말이죠. 이런 경험과 숙련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의 훈련과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시스템 호환성이었습니다. T-50TH는 F-16과 근본적인 설계 철학을 공유해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공동 개발한 기체거든요. 동체 구조는 물론이고 조종 체계, 무장 시스템, 심지어 조종석 레이아웃까지 F-16과 매우 유사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T-50 조종사가 F-16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20시간 정도예요. 다른 기종이라면 최소 100시간은 필요한데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두 기종의 전술적 호환성이었어요. F-16과 T-50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무전 체계도 같고 무장 시스템도 호환되고 심지어 비행 패턴까지 비슷해서 마치 한 기종처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실제 작전에서는 F-16이 상공 3000m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감시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T-50은 적어도 500m에서 정밀 타격을 담당했죠. F-16이 큰 그림을 그리면
T-52 세밀한 작업을 완성하는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이런 전술은 세계 어디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넷째, 경제성과 효율성이었어요. F-16 한 대의 시간당 운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8,000예요. T-50은 그 절반인 $4,000에 불과해요. 같은 임무를 절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T-50은 정비가 쉬워요. F-16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간단한 정비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작전 지속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했어요. 다섯째, 조종사 안전성이었습니다. 350번 고지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값비싼 F-16과 경험, 많은 베테랑 조종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T-50이면 충분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고 설사 격추당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실제로 태국 공군 내부에서는 T-50 조종사들이 F-16 조종사들보다 더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부담이 적다 보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이유들이 합쳐져서 T-50TH는 350번 고지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작고 저렴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투입된 완벽한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날 T-50TH 편대가 350번 고지에 진입했습니다. F-16이 상공에서 잔존 대공화기를 제압하는 동안 T-50은 계곡을 따라 저고도로 침투했어요. 목표는 캄보디아군 지휘소, 통신시설, 병력 집결지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캄보디아군 지휘소였습니다. T-50이 지나가는 순간 지휘소가 폭발하며 무너져 내렸어요. 캄보디아군 현장 지휘관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주요 통신시설이었어요. 거대한 안테나가 쓰러지며 350번 고지의 통신망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병력 집결지도 정확히 타격당했어요. 정글 속에 숨어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350번 고지의 캄보디아군 지휘체계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T-50은 계속 선회했습니다. 20mm 기관포로 잔존 병력을 소탕했어요. 정글 사이로 숨은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F-16보다 느려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더 오래 채공하며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뜨기 전 모든 작전이 종료됐어요. 350번 고지의 방공망은 완전히 괴멸됐고 지휘체계는 붕괴됐습니다. 캄보디아군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상당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군 손실은 제로였어요. 사원 피해는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없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T-50을 그냥 훈련기라고 부르는 건 틀렸다고 말이에요. 이건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입니다.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임무에 투입되면 주력 전투기 못지않은 성과를 냅니다. 특히 저강도 분쟁에서, 대공 위협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정밀 타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T-50은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월 전투 이후 태국 공군 내부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F-16이 노후화되고 있다. 교체가 필요하다. T-50의 전투형인 FA-50을 도입하자. FA-50, T-50의 완전 무장 버전이에요. 레이더 성능 강화, 공대공 미사일 운용 가능, 더 강력한 엔진. T-50으로 이만큼 했는데 FA-50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태국 공군 조종사들의 말입니다. 한국 방산에게 이건 거대한 기회예요. 사실 이미 한국산 무기는 방산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60%의 점유율을 가진 자주포 K9, 압도적인 조선 기술로 탄생한 호위함, 그리고 최정상급 정밀함의 천궁 방어 체계. 한국은 어느 순간 세계 방산 시장에 등장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업계에선 단 한 가지 능력치를 우려했습니다. 바로 실전성 검증이었어요. 방산 수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한국의 무기들은 다른 나라 무기보다 데이터가 부족했거든요. 전 세계 최강국이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친 미국산 무기, 건국 이래 매일이 실전인 이스라엘 무기, 시리아,
우크라이나전까지 무지막지한 실전 데이터를 가진 러시아 무기들과 비교한다면 실제 한국 무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실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엔 역사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방산업계에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어요. 이번 작전 이후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태국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실전 성능과 중국제 무기의 허술함이 극명하게 대비된 거였어요. KGGB는 완벽했습니다. 100km 사거리에서 CEP 3m 이내 정밀도, 네 발로 거대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차적 피해 제로였다는 점이었어요. TOC-TH의 활약도 놀라웠습니다. 훈련기라고 얕봤던 전문가들이 혀를 내둘렀어요. 복잡한 지형에서의 정밀 기동, F-16과의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운용성까지. 반면 중국제 무기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 350번 고지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태국군과 교전 중이던 캄보디아군 VT-4 주력 전차의 포신이 갑자기 폭발한 거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전차였는데 말이에요.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 포신이 찢어지며 폭발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VT-4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고온 고압 상황에서 포신의 금속 피로도가 예상보다 빨리 누적된 것으로 분석됐어요. 더 치명적인 건 같은 날 또 다른 VT-4 전차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VT-4 12대 중 2대가 하루 만에 자폭한 셈이었어요. 이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밀함과 중국 무기의 허술함이 극명하게 대비된 거였어요. 방산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KGGB 도입을 비롯한 한국제 무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갖추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멀리 동유럽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문제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떤 무기가 더 싼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진짜로 지켜줄 수 있는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두 가지로 결론 냈습니다. 첫째, 전혀 관계없는 한국이란 국가가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해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국민 납치 48시간 만에 대응팀을 파견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범죄의 소굴을 직접 도려내는 단호함. 태국 국민들은 이 한국 표준을 보며 자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 나라처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둘째, 태국이 선택한 무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닌 전략적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억제력에 눌려 방법이 없다며 자포자기하던 국가들에게 KGGB와 TOC-TH라는 실질적인 해답을 준 것입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압니다. 거대한 방공망을 깔아놓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한국 무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력을 빌린다면 그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도 국경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며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도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태국이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했고 캄보디아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이 상황을 보며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할 열쇠를 찾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이웃국에 무기를 깔아놓아도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그림자 억제력의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밀하게 움직인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이제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